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눈 내리던 새벽, 산사마당에 놓인 강보 하나. 그 안에서 파랗게 얼어가면서도 작은 주먹을 쥐고 울음을 멈추지 않던 핏덩이. 강보 속엔 작은 빛이 노리개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미가 남긴 전부였지요. 20해가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괴질이 도는 고을에서 죽어가는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과연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눈이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외딴 산사 보강사라 불리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비구니 정혜 스님이 새벽 예불을 올리러 마당에 나섰을 때였지요.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히기 시작한 겨울이 막 이를 드러내던 무렵이었습니다. 스님의 발이 돌계단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강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이 달려가 강보를 열었습니다. 갓 태어난 것이 분명한 핏덩이 하나가 파랗게 얼어가면서도 작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 법당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장삼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밤새 그 몸을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아이의 입술에 비로소 핏기가 돌았습니다. 스님은 강보를 살폈습니다. 낡고 거친 삼배로 만든 강보였지만 바느질만은 고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이 떨렸을 법한데도 꼼꼼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었지요. 강보 깊숙한 곳에는 작은 것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붉은 실에 묶인 빛이 노리개였습니다. 빛깔이 맑고 고운 것이 예사 집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노리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헌 강보와 고운 노리개,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러나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스님은 노리개를 작은 함에 넣어 방 한켠에 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과 함께 내 이름은 설하다. 눈꽃처럼 이 마당에 내려앉았으니 설하는 보강사에서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어미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 설하는 스님의 등에 엎여 약초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설하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엄마가 아니라 스님이었지요. 정혜 스님은 의술의 밝은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의원 의녀를 가르친 스승 밑에서 직접 배웠다 했습니다. 가난한 이든 병든 이든 산사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스님은 마다하지 않았지요. 설하는 언제나 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스님, 이 뿌리는 뭐예요? 창출이다. 뱃속에 습기가 차서 배가 묵직한 이에게 쓰느니라. 이 풀은요? 익모초, 아녀자들의 아픔을 다스리는 데 쓰지. 설하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약을 다리는 동안 불 옆에 쪼그려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이름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속세, 삽주, 오미자, 산수유 약재 이름들이 설하에게는 자장가였습니다. 10살이 되던 모내기철, 아랫마을 아이 하나가 산에서 독버섯을 먹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른들이 허둥대는 사이 설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감초를 꺼내고 생강을 갈았습니다. 스님이 뒤따라 들어왔을 때 설아는 이미 약집을 짜고 있었지요. 어찌 알았느냐? 전에 스님이 비슷한 경우에 쓰셨잖아요. 도끼를 풀어내려면 먼저 구역질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스님은 한동안 설아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설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나날은 그렇게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마을 안악들이 친정 나들이를 떠날 때면 설아는 산사 돌담 위에 올라앉아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집집마다 환하게 불이 켜질 때면 설아는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나를 낳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 물음을 설아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슬퍼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설아가 15이 되던 봄,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사에 버려진 아이라더군. 어미가 딸이라고 버렸다지. 최참봉댁 윤씨 마님이 그랬다는 말이 있더만. 설아의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정의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이 방 한켠에서 작은 함을 꺼내왔습니다. 낡은 강보 조각 하나 그리고 붉은 실에 묶인 비치 놀이개. 설아가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비치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몄습니다. 맑은 초록빛이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지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놓아준 것일지도 모른다. 품고 있기엔 너무 힘겨웠던 거겠지.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이 일어났을 때 설아는 이미 마당에 나와 약절구를 찍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그런데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려야 하겠습니다. 설아가 버려지던 그 겨울, 보강사에서 20리 떨어진 고을에 사는 윤 씨는 무너진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딸을 두고 온 이듬해 봄 윤 씨는 또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손이 닳도록 빌었지요. 그리고 그해 가을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굳었던 얼굴이 비로소 풀렸고 집안 어른들도 더 이상 윤 씨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가슴속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에도,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 공부를 떠난 뒤에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뜨고 혼자 남은 뒤에도 첫눈 내리던 새벽 산사마당에 두고 온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단 하루도 귓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자 설아의 이름은 인근 새 고을에 퍼졌습니다. 산후 열로 죽어가는 안악을 살려내고 경기를 일으킨 어린아이를 고치고 노인의 여러 해 묵은 기침을 다스린다는 소문이 났지요.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 보강사 아래 작은 초가를 찾았습니다. 설아는 가난한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밤중에 찾아온 이라도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저 의녀 손이 닿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눈을 뜬다더라. 하늘이 점지해 주신 솜씨야, 틀림없이.
하지만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자신을 낳은 어미가 불과 20리 밖에서 홀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미의 귀 속에서 20해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첫눈 내리던 새벽 산사마당에 두고 온 아이의 울음소리가, 보릿고개가 막 끝나가던 초여름이었습니다. 설아가 보강사 아래 초가에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을 때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쓰러지듯 섰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의녀 아씨, 우리 고을에 큰일이 났소. 제발 와주시오. 20리 밖 고을에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으슬으슬 오한이 오는가 싶더니 이튿날이면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간다고 했지요. 어린아이도 젊은 사람도 노인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을 의원이 두 손을 들어버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의 스님이 설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설아야, 가지 마라. 괴질은 다르다. 너마저 쓰러지면. 스님,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죽음이 비켜가느냐? 설아가 조용히 스님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아픈 이를 내버려 두면 저는 의녀가 아니지요. 스님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워낙 고요하고 단단했거든요. 스님은 대신 두 손을 모아 한참 기도를 올렸습니다. 설아는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열을 내리는 쑥과 창출, 도끼를 풀어내는 웅황, 기운을 붙드는 인삼조각, 구역질을 가라앉히는 생강약장 서랍들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하나씩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에 비치 놀이개를 매만졌습니다. 늘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두렵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설아를 붙들어 주었지요.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쑥을 태우는 연기와 한기 어린 바람이 뒤섞인 낯설고 음산한 냄새. 골목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좁은 길목에는 지프로 묶은 소나무 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병이 든 집임을 알리는 표시였지요.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돌보는 이 하나 없이 사흘째 누워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방문을 열자 퀴퀴한 열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노인은 이미 손발이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즉시 웅황을 갈아 생강즙에 개고 냉수로 노인의 몸을 닦았습니다. 밤새 곁에 앉아 열이 오를 때마다 약을 먹이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식혔지요. 새벽 닭이 울 무렵 노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물. 설아가 물을 떠다 입에 대었습니다. 노인이 두어 모금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아까보다 고르게 들렸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등을 펴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설아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맥을 짚고 약을 다리고 몸을 닦았지요. 밥을 먹는 것도 이끼 일수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길바닥에 잠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도 설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설아의 손에서 살아난 이가 10명을 넘겼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의녀,
귀신이 곡할 솜씨야. 어린 여자가 어찌 저리 담대한고. 의원 나리도 도망쳤는데.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고을 한켠 무너질 듯 낡은 담장이 쳐진 집이 있었습니다. 이웃 안악이 설아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 집도 좀 들어가 보소. 홀로 사는 윤씨 마님인데 사흘째 인기척이 없어. 가족은 없소?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과거 준비한다고 한양 가 있다지 뭐요.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설아가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먼지가 수북이 앉아 있었고 마당 구석에 뽑다 만 잡초가 그대로 시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손이 닿지 않은 집의 냄새가 났지요. 설아는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어둠 속에 여인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쉰을 간 넘긴 나이였는데 몸이 너무 여위어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듯 앙상한 손목, 푹 꺼진 두 볼, 바짝 말라 갈라진 입술. 숨은 붙어 있었지만 가늘고 짧았습니다. 설아가 가까이 다가가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실처럼 가는 맥이 더듬더듬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구나. 설아는 즉시 약보다리를 풀었습니다. 창출과 생강을 다리고 차게 식힌 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여인의 갈라진 입술에 물을 축여주었지요. 얼마쯤 지났을까? 여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탁한 눈빛이 설아를 더듬었습니다. 누구요? 의녀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인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윤씨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를 실로 잡아당기는 듯한 낯설고도 낯설지 않은 느낌.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한번 가볍게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지요. 설아는 다시 약사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눈이 설아의 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정확히는 손목에 묶인 붉은 실 위에서 붉은 실 끝에 달린 작고 맑은 빛이 놀이개를 윤 씨의 눈이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윤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저 놀이개가. 설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약을 가는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긴 눈 아래로 두 줄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지금 자신이 살려내려는 이 여인이 20해 동안 자신의 울음소리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설아는 윤 씨의 방을 지켰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윤 씨의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2시간마다 이마를 짚어보고 맥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이 깊어지자 열이 더욱 치솟았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물을 길어다 수건을 적시고 윤 씨의 이마와 목과 손목을 번갈아 식혔지요. 새벽이 깊어지던 때였습니다. 윤 씨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설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눈이 오는데 추울 텐데. 설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윤 씨의 헛소리는 잠시 이어지다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꿈인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설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아는 다시 수건을 적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 너머로 윤 씨의 입술이 다시 한번 작게 움직였습니다. 내 딸아. 이튿날 아침 윤 씨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설아가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기가 한풀 꺾여 있었지요. 하지만 맥은 여전히 가늘고 불안정했습니다. 설아는 약재를 바꾸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쪽으로 인삼과 황기를 잘게 썰어 오래 달인 국물을 숟가락으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은 채로 받아 삼켰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헛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눈이 오는데 추울 텐데.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의녀답지 않은 일이었지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집들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가을 괴질은 유독 독했습니다. 고을에 들어선 지 열흘이 지났건만 병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기 쪽 마을까지 번지기 시작했지요. 설아는 하루에 10집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밤이면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설아는 이튿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고을 어른 중 하나가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훈장을 지낸 듯 두루마기가 반듯한 노인이었습니다. 의녀, 자네가 살려낸 이가 벌써 20명이 넘는다더군. 아직 손쓰지 못한 이가 더 많습니다. 자네는 두렵지 않은가? 의원들도 다 도망쳤는데. 설아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르지요. 노인이 한동안 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째 되던 날 오후 설아가 다시 윤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윤 씨가 반쯤 몸을 일으키려다 설아를 보고 도로 누웠습니다. 이전보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지만 아직 일어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살 것 같소? 설아가 맥을 짚었습니다. 사흘 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맥이었습니다. 설아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약을 새로 다리는 동안 윤 씨가 조용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설아는 약사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녀는 어디서 왔소? 인근 고을 산사에서 왔습니다. 산사, 어느 산사요? 보강사입니다. 정의 스님 아래서 자랐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났소? 아니면 거기서 자란 것이요? 설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보통은 묻지 않는 것이었지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도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설아는 느꼈습니다. 윤 씨의 숨소리가 그 대답을 들은 뒤로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빨라진 것도 느려진 것도 아닌 참는 것 같은 숨소리였습니다. 설아는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다 드세요. 윤 씨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아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아는 하루에 한 번씩 윤 씨의 집을 들렀습니다. 병자가 많아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만 맥을 짚고 약을 두고 가는 것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일해가 지나자 방 안을 조금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설아가 들를 때마다 윤 씨는 유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 병자들은 회복되면서 수다스러워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쏟아냈는데 윤 씨는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내리깔았지요. 뭔가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설아가 막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데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녀, 그 놀이개 늘 차고 다니는 것이요? 설아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실에 묶인 비치 놀이개가 소매 끝에서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지녀왔습니다. 어떻게 생긴 것인지 좀 보여줄 수 있겠소? 설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별스러울 것 없다 싶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초록빛 빛이, 붉은 실, 작고 단단한 매듭, 윤 씨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예쁜 것이구려. 윤 씨가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설아의 손목에 돌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은 무엇이었을까? 아는 물건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오래 잊으려 했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눈빛이었을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에 아직 들러야 할 집이 2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틀 후였습니다. 설아가 이른 아침 고을 어귀를 지나는데 앞서가던 아낙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참봉댁 윤씨 마님 알지? 후처로 들어갔다가 딸만 넷을 낳았다는. 알지. 딸이라고 하나는 버렸다더만. 첫눈 오던 날 밤에 그 양반이 지금 괴질로 누워 있다지. 아들은 한양 가 있고 딸들은 다 시집 보내놓으니 돌보는 이가 하나도 없다더라. 딸을 버린 죗값이지 뭐. 설아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딸만 넷, 하나는 버렸다. 첫눈 오던 날 밤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잠깐 아득해졌지요. 설아는 담장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친 돌담의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21번, 2번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윤씨,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20해 전 우물가에서 들었던 안악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참봉댁 윤씨 마님이 딸이라고 버렸다는 말이 있더만.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이름 모를 이야기, 자신과는 무관한 말로만 여겼지요. 그런데 지금 그 윤씨가 20리 밖에 있습니다. 지금 설아가 열흘째 약을 다려다 먹이고 있는 그 여인이. 설아는 손목에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비치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윤 씨의 집을 향해. 방문을 열자 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속에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설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윤 씨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지요.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보다리를 내려놓고 맥을 짚었습니다. 윤 씨의 손목이 설아의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맥을 짚는 동안 설아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눈썹의 생김새,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 손가락이 가늘고 긴 것. 설아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것인지 설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오? 설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첩을 꺼내 약재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알았소? 오늘 아침입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처음 이 집 문을 들어선 것도, 열흘 동안 이 여인의 곁을 지킨 것도, 아침마다 이 집을 가장 먼저 들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하지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설아는 약재를 고르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아직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욕해도 됩니다.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설아가 비로소 손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설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윤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20해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윤 씨는 후처로 들어가 첫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듬해 또 딸이었습니다.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딸만 낳는 여자는 이 집에 필요 없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윤 씨는 혼자였습니다. 넷째를 뵀을 때 윤 씨는 10달 내내 빌었습니다. 제발 아들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우물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또 딸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어젖히던 그 새벽을 윤 씨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또 딸이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놓았다가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나흘째 밤 윤 씨는 무너졌습니다. 강보를 쌀 때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오. 뺨이 발그스름하고 손이 작고 눈을 자꾸 깜빡이는 것이 어미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 그래서 더 빨리 돌아서야 했다오. 조금만 더 보면 두고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윤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빛이 노리개는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소.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오.
살아가다 힘들면 팔아서라도 쓰라고. 어미가 곁에 없어도 굶지는 말라고. 설아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설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산사 마당에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내가 울었소.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달렸지만 막아지지 않았소.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20해 동안 단 하루도 그 소리가 멈춘 날이 없었다오. 설아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사발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설아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20해였습니다. 설아가 살아온 시간이 20해였고 윤 씨가 그 울음소리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시간도 20해였습니다. 같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무게로 쌓여 있었지요. 설아의 눈앞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살 때 독버섯을 먹은 아이를 살렸을 때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사람을 고쳤다는 기쁨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할까. 그때 설아는 알 수 없는 것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대 우물가에서 들은 말. 딸이라고 버렸다지. 그날 밤 놀이개를 쥐고 눈을 감았을 때 설아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원망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20살 처음 혼자 의원을 차리던 날. 누군가 잘한다, 대단하다 칭찬을 할 때마다 설아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애써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살아주십시오. 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설아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어미가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봄이 되어 친정 나들이 가는 안악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윤 씨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자랐습니다. 스님이 계셨고 배울 것이 있었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아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 씨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흐느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병으로 쇠한 몸이라 그 흐느낌에 온몸이 흔들렸지요. 설아는 윤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윤 씨가 실컷 울 수 있도록 20해치의 눈물이 남김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한참 만에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이상하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오래 탁했던 물이 가라앉은 것처럼 윤 씨가 손을 뻗어 설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빛이 놀이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두 손으로 설아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내 어미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려준 것이니. 설아가 손 안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윤 씨의 손이었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겨우내 얼어붙었던 얼음이 봄이 되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날 이후 설아는 윤 씨의 집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고을의 괴질이 잦아드는 데는 20날이 걸렸습니다. 설아가 마지막으로 병자를 살펴보고 짐을 꾸리던 날 윤 씨가 마당까지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은 모습이었지요. 언제 또 올 수 있겠소? 설아가 보따리를 고쳐 맸습니다. 모내기철이 오면 들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말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모내기철,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어미와 딸 사이에 처음으로 맺어진 소박하고 단단한 언약. 설아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 돌아보았습니다. 윤 씨가 마당에 서서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절대로 눈에서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설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손목에 비친 놀이개가 걸음에 맞추어 흔들렸습니다. 붉은 실이 조금 바랬지만 비치는 변함없이 맑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지요. 설아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다만 그 상처를 안고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용서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설아의 발걸음이 보강사를 향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등 뒤로 윤 씨의 집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서서 윤 씨는 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울음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보릿고개가 끝나고 논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던 모내기철, 설아는 약보다리를 메고 20리 길을 걸었습니다. 윤 씨의 집 살인문 앞에 섰을 때 마당에서는 이미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에 보았던 것보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설아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철마다 윤 씨를 찾았습니다. 모내기철에 한 번, 추수가 끝난 뒤에 한 번, 그리고 첫눈이 내리기 전에 한 번. 둘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약초를 다듬거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거나 마당에 앉아 나뭇잎이 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지요. 가끔은 윤 씨가 설아의 어린 시절을 물었고 설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설아가 먼 고을 이야기를 꺼냈고 윤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20해를 단숨에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봄만큼, 가을이 오면 가을만큼 조금씩 쌓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의 스님이 어느 날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용서했느냐? 설아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리고 싶다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고 살아있어 다행이라는 것이 용서의 중간이니라. 끝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설아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품었습니다. 빛이 노리개는 여전히 설아의 손목에 묶여 있었습니다. 붉은 실이 세월에 조금 바랬지만 비치는 변함없이 맑았습니다. 윤 씨의 어머니에게서 윤 씨에게로, 윤 씨에게서 설아에게로 새 여인의 손을 거쳐온 그 작은 놀이개는 버려지고 상처 입고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롯이 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설아는 윤 씨의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는 칼에 베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장 깊은 치유도 약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설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상처를 약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설아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설아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첫눈 내리던 새벽, 차가운 마당 위에 내려앉았지만 기어이 꽃을 피운 눈꽃처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손은 아픈 몸을 고치지만 따뜻한 마음은 상처 입은 영혼을 고친다. 설아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뒤늦게나마 딸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돌려받은 사람이었지요.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손을 내미는 것 그것만큼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